번째입니다. 뭐냐? 암은요 돌연변이 세포입니다.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팀장님 주변에요 누가 암이래 이 소식 많이 들으시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소식을 많이 듣다 보니까 통계를 내봤더니 우리나라 기대수명 83세까지 산다면요 10명 중에 4명이요 암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요즘요 진단받고 치료받고 나서 돌아가셔야 안 돌아가셔요? 안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자, 이분들을 병원에서는 암생존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암생존자라는 단어만큼 많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암 경험자입니다. 즉 인생에 한번 뭘 경험했다고요? 암을 경험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경험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으냐면요 10명 중에 4명이라는 거예요. 자, 이 수치는요 사실 우리가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만 해도요 2명 중에 1명이 해당이 되거든요. 30대 이상이면. 자, 그러면 즉 무슨 말씀이냐, 이제 암은요 누구든지 걸리는 거랑 똑같네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팀장님 이 암은요 어디서 균이 들어와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내 몸 안의 세포가 이상한 세포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암을 팀장님 딱 4글자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돌연변이입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돌연변이.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돌연변이가요 1개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크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90개 10억 개의 세포가 모이면 1cm짜리 암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요 팀장님 의료기술이 발전해서 0.2cm 0.3cm에도 발견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팀장님 어차피 암 경험자 시대라고 했죠. 그러면 0.2cm 때 발견하는 게 훨씬 좋겠죠. 그럼 내 보장이 잘 돼 있으면 더 발견 잘하겠죠. 그래서 우리 암 보장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암이 뭐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화법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암은 뭐냐면요 돌연변이 세포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생길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팀장님 요거요 연습을 안 하면 못해. 그죠? 그래서 지금 해볼게요. 지금 짝꿍을 보세요. 빨리 보세요. 자면 확 깰 거예요. 빨리 보세요. 너무 놀라지 말고 빨리 보세요. 자, 짝꿍을 보시는데 우리는 항상 고객님을 보실 때는요 팀장님 꿀에서 꿀이 떨어져야 돼. 자, 꿀 떨어지게 보세요. 꿀 안 떨어지고 있어요. 자면 확 깰 거예요. 빨리 보세요. 자, 꿀 떨어지게 보시면서 저 따라 하실게요. 합니다. 고객님 암은요 돌연변이 세포예요. 누구든지 걸릴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암 보장이 시작되어야 해요. 그런데 가족력이 있으면 조금 더 위험할 수 있고요. 생활 습관이 나쁘면 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암은 뭐라고요? 누구든지 걸릴 수 있어요. 자, 팀장님 크게 얘기해 주세요. 암은 무슨 세포라고요? 돌연변이 세포. 1개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 이렇게 크는 것을 우리는 증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크다 보니까 얘가요 형태를 갖추네요. 근데 그 모양이 이상해요. 이 친구들을 우리는 이형성증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궁경부 이형성증. 그죠? 자, 근데 얘가 아이고 자리를 잡았어요. 제자리를 잡았어요. 이 친구들을 우리는 제자리암이라고 하고요. 병원에서 봤더니 상피 안에만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상피 내암이라고 하고 병기로 연기입니다. 오케이. 자, 요때는요 치료가 간단해요. 왜 간단하냐? 이 보이실까요? 이 회색막. 이 막을 기억해 주세요, 팀장님. 이 막 이름이 뭐냐면 기저막입니다. 즉 이 기저막을 안 뚫은 거예요. 그럼 암이 여기 위에만 있겠네요. 그쵸? 그럼 제일 먼저 뭐 하면 될까요? 수술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요즘 0.2cm, 0.3cm 조그만할 때 발견 잘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 최소 절개를 하겠죠. 그래서 로봇 수술은 갈수록 더 많이 할 겁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와 이렇게 수술해서 떼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고마운데 우리 팀장님께서 진단금까지 주시는 거예요. 자, 이때 주시는 진단금이 뭐예요? 유사암 진단금이죠. 자, 그런데 이 유사암 진단금 요즘 발견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그래서 유사암 진단금 나갈 일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번에 운이 나빴어요, 팀장님. 뚫었어요, 기저막을. 자, 기저막을 뚫고 나면 그 밑에는 혈관이나 임파선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암들이 어디로든지 갈 수 있죠. 내 생명이 위험하죠. 자, 이때는 보장을 크게 받아야겠죠. 이때 보장이 뭐예요? 일반암 진단금이죠. 자, 그런데 팀장님 저는요 이 일반암 진단금을요 암 치료를 위한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일반암 진단금은 암 치료를 위해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암 완치를 위한 거예요.
즉 무슨 말씀이냐? 암 치료는요 실손이나 중증 등록 산정 등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암을 제대로 다 완치하려면 반드시 잘 갖고 있어야 될 게 뭐라고요? 일반암 진단금.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암은요 팀장님 특징이 있어요. 어제도 아프고 그저께도 아프고 그저께도 아팠던 분들이 안 걸려요. 무슨 말씀이냐? 엄청 건강하신 분이 갑자기 진단을 받잖아요. 그죠? 자, 어제도 아프고 그저께도 아프면 내가 이해라도 되지. 그래서 암 진단 받으신 분에게 암 진단 받고 마음이 어떠세요? 이러면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암 환자는 갑자기 큰 병을 진단받는 사람이야. 마음의 준비도 할 새 없이. 참 어떤 식으로 마음의 준비도 할 새 없이 진단받는지 보실게요. 자 여기가 제가 근무했던 삼성서울병원의 모식도입니다.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자 여기가 본관이고요, 여기가 별관이고요, 여기가 암센터예요. 자 그런데 지방이나 작은 병원에서요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큰 병원 가보세요. 이러면요 싹 다 서류를 가지고 와서 암센터에서 암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받아요. 자 그리고 서울 경기권 분들은요 건강검진으로 암입니다 진단 받죠. 그죠? 자 그런데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응급실 왔는데 암입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케이스보다는 이 앞에 게 훨씬 많죠. 자 그렇다면 팀장님 이제 암은요 발병하는 질병일까요? 발견하는 질병일까요? 그렇죠. 두 번째 방법입니다. 암은 무슨 질병이라고요? 발견하는 질병이에요. 자 팀장님 암은요 발병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요즘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특히 요즘 MZ세대 분들께서요 건강검진을 안 해요. 그래서 암을 발병시켜서 오시잖아요. 그러면 젊으신 분들은요 진행이 너무너무 빠릅니다. 암이. 그래서 손쓸 수가 없을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똑같은 암도요 사실 언제 천지 차이가 나거든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위암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위 내시경으로 들어갔어요. 보이시죠? 자 여기 암이 있어요. 그런데 초기예요. 초기는요 수술장에서 수술 안 해요. 내시경실에서 합니다. 자 암의 위치를 표시하고요 주사기로 물을 넣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리고요 칼로 여기 딱 오려요. 그리고 주사기로 물을 더 넣어가지고요 암을 봉 띄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딱 집어서 버려요. 그리고 제말 안 되게 코팅을 해버립니다. 자 이것의 이름이 점막하 박리술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좀 늦었어요. 침윤했어요. 자 이제 어쩔 수 없이 침이지장을 자르고요 위를 두 군데 절개합니다. 보이시죠? 자 그리고 위를 당겨 올리고요 자 십이지장을 밑으로 붙여줍니다. 그리고 여기를 잘라주면 위가 반만 남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너무 넓어요. 위를 살릴 수 없어요. 이때는요 다 잘라요. 그죠? 위 다 덜어냈죠. 위 없네요. 이때는 소장을 당겨서 위를 만들어줍니다. 그쵸? 밥 먹으면 흉내 오겠죠? 그래서 밑에를 묶어줘요. 이것을 문합술이라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팀장님. 여기는 위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위암 환자분들이 복통으로 응급실을 그렇게 자주 가고요. 소압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요양병원에 링겔 주사 받기 위해서 오래 입원해 계십니다. 위암 환자분들 마지막에 보세요. 피부랑 뼈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 해볼게요. 자 이 정도면 일상생활 어려우시겠죠. 그죠? 자 우리나라는 이렇게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국가가 도와줘요. 어떻게 도와주냐면 장애인으로 등록해서 도와드리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국가가 인정하는 위장애인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없다? 정답은 없습니다. 장애인 등록증 안 나와요. 국가가 도와준 거 1도 없어요. 하지만 이분께서요 우리 암보장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럼 이 경우에 뭐예요? 질병 후유장애 몇 %가 돼요? 50%. 뭐가 돼요? 납입 면제. 그렇죠. 지금 무슨 말씀이냐? 우리의 암보장은요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도 돕지만 끝까지 돕는 것도 뭐라고요? 우리의 암보장이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요즘요 이렇게 조기 발견하면서 치료를 너무너무 잘해서 그래서 우리 팀장님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는요 그 다른 어떤 질병보다도요 암에 대해서는 치료 강국입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치료 강국이 된 데는요 크게 6가지의 이유가 있는데요. 이 6가지의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게 우리 암 보장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보장에 대해서 고객님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럼 고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에이 암보험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보험에 대한 거절을 거절하기 위한 페이지입니다. 자, 이 페이지 중요합니다. 같이 들어가 볼게요. 자, 보실게요. 첫 번째, 생존율이 높아진 절대적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건강검진이죠. 그죠? 자, 우리 팀장님도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전 국민이 건강검진을 모두 받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쵸? 그러니까요, 조기 발견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암이래 소식을 많이 듣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분들 조기 발견되면 다 어떻게요? 유사, 암, 소액, 암대 진단금 다 받을 수 있겠네요. 맞죠? 자, 그래서 갈수록 더 많이 받을 거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의료기술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죠. 다음 세 번째, 비급여에 급여합니다. 그래서 병원 가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얘가 요즘 거꾸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자, 이게 진짜로 거꾸로 가게 된다면 앞으로는요, 돈이 많은 분과 보장이 많은 분 빼고 병원 가기 어려운 세상 올 수 있어요. 그죠? 자, 네 번째, 의료보험 정말 좋은 제도 맞아요. 그런데 의료보험료 엄청 오르고 있죠. 그죠? 이것도 문제가 돼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중증 등록 산전특례입니다. 저 따라해 볼게요. 중증 등록, 산전특례. 발음도 어렵죠. 그런데 이걸 풀어서 말하자면 이겁니다. 중증, 국가가 인정하는 중한 질병, 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희귀성 난치성 질환에 등록이 되면 산정, 돈 계산할 때 특례, 국가가 도와줄게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근데 문제는요, 요거 있다고 많은 고객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안 걸린 사람 봤더니 나라가 95% 돈 내주고 내 주머니에서 5%밖에 안 나가는데 안보험이 왜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맞아요. 국가가 도와주는 거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 팀장님께서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뭐냐? 중증등록 산전특례를 도와주는 항목은요, 급여만 해당됩니다. 급여. 그죠? 근데 대부분 암 수술은 팀장님 다 급여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로봇 수술은요, 싹 다 비급여입니다. 자, 게다가 항암제로 들어가면 더 사태는 심각해져요. 자, 현재 항암제가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있죠. 그런데 공식적인 급여 항암제는요, 1세대 항암제만 급여예요. 그럼 2, 3, 4세대는 급여가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그 비급여 항암제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니, 그럼 그거 실손으로 도움을 받으면 되지. 그죠? 맞아요. 특히 이러시잖아요. 저 실손도 있고요. 나라도 도와주는데 안보험이 왜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맞아요. 실손 정말로 좋은 보장 맞아요. 그런데 우리 실손도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있죠, 팀장님. 그죠? 그런데 공식적으로 우리 고객님들은 대부분 뭐 갖고 있냐면 2세대 또는 3세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근데 2세대, 3세대는요, 통원의 보장과 입원의 보장이 다르죠. 근데 그 엄청난 항암제를요, 입원해서 주사 맞지 않아요. 그럼 통원에 대한 거 가지고 다 커버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 모자라는 것을 우리 암보장이 다 도와주고 있는데 문제는요, 얘가 너무 빨리 발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작 문제는 뭐냐면 눈부신 의료기술이 발전할수록 의료비는 높아지고 국가가 도와줘도 암 환자는 힘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쉽게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팀장님, 이 자료 제가 드렸거든요. 이따가 보실 건데요. 자, 여기 끝에를요, 암 완치라고 우리 한번 상상해 볼게요. 고객님한테도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암 완치예요. 자, 근데 우리 항암제가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세대 항암제가 있었을 때는요, 사람이 암 완치까지 뛰어갑니다. 2세대는요, 말을 타고 가네요. 3세대는요, 차를 타고 가죠. 4세대는요, 비행기 타고 가죠. 즉 치료 방법이 엄청 좋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치료비가 급상승하겠죠.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1세대 항암제만 있었을 때 이걸 치료하다 치료 안 되면 치료를 포기했어요. 근데 이제는 분명히 치료 방법이 있는데도 치료를 포기하는 불행이 생기죠. 그런데 이 불행이요, 앞으로 생길까요? 지금도 생기고 있을까요? 맞아요. 물어봤답니다. 누가요? 국립암센터가 물어봤대요. 국립암센터 암 환자에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비급여 항암 치료 부담으로 암 치료를 중단 또는 연기를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보이실까요? 57%가 매우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30%가 약간 그렇대요. 자, 그렇다면 그렇다 말씀하신 분 몇 퍼센트예요? 87%죠. 즉 그래서 요즘 말 많이 나오잖아요. 암 치료보다 더 무서운 게 암 치료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 지금 팀장님은 아직 암 진단 안 받으셨으니까요, 혹시 이런 마음 드실 수 있어요. 나는 말이야, 암 진단 받아버리잖아? 나는 확 죽어버릴 거야. 그래야 안 그래요? 맞죠? 네, 맞아요. 그런 마음 드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10년간 암 환자만 봤다고 했잖아요. 진단받고 확 죽어버릴 거야 하고 돌아가시는 분요, 한
아무도 못 봤어요. 그죠? 끝까지 치료하시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면 끝까지 치료할 때 돈이 얼마 들어요? 얘기하시고 싶죠. 그죠? 자, 그래서 저도 찾아봤어요. 이거 네이버만 치면 나오는데요. 이런 통계 있습니다. 간암을 완치하는데 6,622만 원 들고요. 췌장암은 6,371만 원 들어요. 통계 있어요. 자, 이 통계는 누가 냈냐면 국립암센터가 낸 통계 맞아요. 그런데 우리 팀장님께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통계 발표했을 때가 언제냐면 2011년도.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얘기예요. 그러면 왜 그 사이에는 이런 게 없는가? 제가 확인해 봤더니 없더라고요. 왜 없는가 봤더니 요즘 암 치료별로 엄청 잘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치료는 다 최신 치료는 뭐예요? 비급여 치료가 되고요. 비급여는 통계가 잡힌다 안 잡힌다? 안 잡혀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암 진단금도 중요하지만 치료 방법에 따라서 발맞춰서 도와주는 거 진짜 중요하죠.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치료 방법에 따라서 발맞춰서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는지 유방암을 가지고 제가 한번 대입을 해서 알려드려 볼게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팀장님, 제가 굳이 유방암을 왜 가지고 왔느냐면요. 자, 제가 여쭤볼게요, 팀장님. 팀장님께서 많이 만나시는 고객님은 남성이 많아요? 여성이 많아요? 왜? 여성이 많죠? 다시 질문. 한 집안의 주인은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그렇죠, 맞죠? 자, 그래서 남성분들은 집에 계실 때 방 중앙에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 구석에 계시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 여성은요, 연령별로 아플 일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플 일들 중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힘든 질병이 뭐냐면요, 30, 40대에 오는 유방암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팀장님, 저에게 만약에 10년 동안 봤던 암 환자 중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암 환자 어떤 환자냐고 묻는다면 저도 유방암 환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잊을 수 없는 환자분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이 환자는요, 31살밖에 안 됐어요. 젊죠. 그런데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예일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요,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근데 전몸살이 너무 심한 거죠. 근데 미국은 병원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결국은요, 근처의 약국에서 약만 사다 발랐던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심각해지니까 근처 병원을 갔고요, 유방암이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기와 남편과 함께 한국으로 다시 들어왔고요, 삼성서울병원 입원했고 재환자가 됐어요. 자, 확인해 봐야겠죠, 팀장님. 확인해 봤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이 안 된 데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뇌, 뼈, 폐, 간 전이가 싹 다 된 거예요. 자, 게다가 팀장님, 유일하게 유방암은요, 암 상태가 심각해지잖아요. 그럼 유일하게 얘는요, 피부를 뚫고 나옵니다. 암이. 그래서 육안으로 암을 볼 수가 있어요, 유방암은. 자, 그런데 이렇게 뚫고 나온 암은요, 썩어요. 그래서 냄새가 풍기는데요, 마치 시체 썩은 냄새 같은 게 풍깁니다. 근데 아니야 달까 환자를 딱 만났는데 냄새가 확 풍기는 거예요. 봤더니 이만큼 다 썩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당장 수술해주고 싶잖아요. 못해요. 왜냐하면 흉곽까지 완전히 침범해가지고요, 떼내는 그 즉시 사망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 정말 수술도 못하고 모든 치료를 다 했는데 결국은요, 힘들었어요. 결국 채 3주 못 사셨어요. 마지막 그 임종할 때, 사망할 때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사망하셨냐면 앉은 상태로요, 아기를 한번 안아보고 앉아서 사망했어요. 왜 앉아서 사망했냐면 제가 아까 폐로 전이됐다고 했잖아요. 많은 폐에 전이된 폐에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은 물이 차요. 그래서 숨이 차서 누울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자,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미국에 안 계셨으면,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그 정도까지 안 됐겠죠. 그죠? 자, 그런데 더 안타까운 얘기 해드릴게요. 자, 이분에게는요, 연락을 자주 하지 않던 이모님이 계셨는데 그 이모님이 병문안을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여라. 나도 30에 유방암 알았는데 얘도 그러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가족력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팀장님. 유방암 가족력이요, 세상 제일 무섭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암종 중에서요, 가족력 1위 암은요, 유방암입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 1위 암, 유방암은요, 엄마, 이모의 유방암이 나에게 더 위협적일까요? 언니, 자매, 사촌 언니가 나에게 더 위협적일까요? 엄마, 이모, 그죠? 예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요, 식습관, 생활습관이 더 문제가 되면서요, 엄마, 이모보다는 언니, 자매, 사촌 언니가 나에게 더 위협적이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팀장님, 주변에 언니, 자매, 사촌 언니가 유방암이에요.
분명히 우리 고객님 컨설팅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자, 게다가 우리 유방암은요 30, 40대 한참 예쁠 때 아프잖아요. 그죠? 미국은요 할머니들이 걸려요. 근데 우리나라는 젊은 사람이 걸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치밀 유방 들어보셨을까요? 자, 치밀 유방 아시죠? 자, 우리 사실 여성의 가슴은요 지방과 아기에게 젖을 만들어내는 소역과 그게 나가는 길이 유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크고 아름다운 가슴을 만들려면 팀장님 가슴에 지방이 많아야 돼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 다 지방 있죠? 딴 데 있어서 그렇지. 자,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은요 가슴은 작은데 소역과 유방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걸 무슨 유방이라고 한다고요? 치밀 유방.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 안에서 호르몬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자꾸 만들어요. 자, 그런데 딱딱하고 아파요 하는 애들은 팀장님 유방암 아니에요. 유방암은 안 아파요. 보통 지방이나 소엽에 생깁니다. 자, 그런데 걔네들은요 암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만들어지신 분들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다가 유관에 만들어지면 그때부터는 유방암으로 진행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즉 우리 고객님 중에서 혹이 많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현재 갖고 있는 그 혹은 암 아니에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하지만 만들어지신 분은 계속 만들어지신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더 유방암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게다가 미세석회 들어보셨을까요? 미세석회는요 이렇습니다. 그 유방에 보이는 정말 모래알 같은 석회인데요. 이 석회를 병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방암의 씨앗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습니다. 가슴에 암이 있는데 미세석회도 있어요. 그러면 암이 아무리 작아도 가슴을 전체를 절제합니다. 그런데 암만 있고 미세석회 없어요? 그러면 암만 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 고객이 가족력도 있어요. 게다가 치밀 유방이 있어요. 게다가 미세석회 있어요. 완전 위험해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위험에 대해서 고객님께 제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보장 컨설팅 하신 다음에 꼭 해야 될 검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방 초음파 검사입니다. 자, 보시면요 우럭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고요. 딱딱하고 아파요는 이렇게 넓적하게 생겼어요. 암은 다르게 생겼죠. 그죠? 그럼 이때 확인을 하고요. 반드시 조직 검사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딱딱하고 아파요 하는 이 양성 종양들은 팀장님 맘모톰 하면 금방 끝나요. 그죠? 맞아요. 이거 조각조각 내서 석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방암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 조각조각 내다 암들이 다른 데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암을 조직 검사를 하고요. 수술, 항암, 방사선, 항호르몬 요법을 그분에 맞게끔 치료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보장 컨설팅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아예 진단서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한번 보실게요. 자, 우리 팀장님 고객님에게 진단서 많이 받으시죠? 그럼 그분이 무슨 질병인가 알려면 뭐부터 보세요? 그렇죠. 질병 코드 보잖아요. 자, 이분의 질병 코드는 C 코드예요. 이거 뭐예요? 암. 그렇죠. 즉 비슷한 아이들끼리 같은 코드 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S 코드는 뭐예요? 상해. 그럼 F는요? 정신치매. Q는요? 선천. 오, 대단하신데요. 요거 모르실 거예요. E 코드는 뭘까요? A, B, C, D, E. 네, 맞아요. 맞추는 곳이 별로 없었는데 당뇨, 내분비 대사내과, 갑상선 기능, 항진증 저하증일 때 이 코드를 쓰죠. 자, 근데 우리가 암은 무슨 코드 쓰기로 했다고요? C,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약속하기를 유방암은 50번을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이 C50 가지고 오면 다 뭐라고요? 유방암.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갖고 올 때 보면 점이 있는 거 보이시죠? 점 다음에 이 20 이게 뭔지 제가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이거보다 더 세부를 얘기하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질병 코드는 봤어요. 그리고 치료 과정에 대해서 써 있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분 뭐 했냐면요. 우측, 유방, 보존술 및 애가부, 감시, 임파선, 생검술 했대요. 분명히 한국말이죠. 뭐 했대요? 생검술. 그래서 자, 이건 수술한 거예요. 수술. 그죠? 자, 수술하고 난 다음에 4주간 간헐적 상처 치료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뭐 한대요? 방사선. 그리고 또 뭐 한대요? 호르몬. 그렇죠. 자, 이렇게 치료하게 될 수 있는 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릴 건데요. 자, 그렇다면 C50.20이 뭔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리 팀장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 유방암은요 똑같은 암이어도요 위치에 따라서 위험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유방암은 중앙에 있을수록 위험하고요. 겨드랑이 갈수록 위험합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C50.0은요 완전 중앙이에요.
C50.1은요 완전 중앙보다 바깥 중앙이에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C50.2는요 그나마 다행히도 안쪽인 거예요. 그럼 좀 안전하죠. 그나마 그죠? 근데 최근에 이때 발견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때 되면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수술 당장 해야겠죠. 맞아요. 자 그럼 수술해서 조직 떼내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조직 검사 결과지 보죠. 봤을 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영어로 돼 있어서 한국어로 바꿔봤어요. 치명성 유방암이래요. 크기가 얼마나 돼요? 1.4 곱하기 1.2. 이파선 전이 이때 어때요? 어때요? 그죠? 자 그럼 이 조그맣게 떼는 얘를요 현미경으로 샅샅이 다 보는 거예요. 자 봤을 때 여기 보이실까요? 에스트로겐 리셉터, 프로게스테론 리셉터 보이시죠? 이거 뭐냐면 내 호르몬이 유방암을 잘 자라라 이렇게 키우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파지티브 양성이 나오면 호르몬 약이 처방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타목시펜 들어보셨죠? 그게 처방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헐트 보이실까요? 이게 뭐냐면 내 유전자가 유방암을 잘 자라라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자, 이게 3 파지티브가 되면요 표적 항암제가 처방이 됩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지금 무슨 말씀이냐? 유방암이 막 진행돼야지 표적 항암제 쓰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표적이 있으면 표적 항암제가 처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 똑같은 유방암인데 누구는 표적 항암제를 쓰고 누구는 안 쓰고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조직 검사를 해서요 그 다음 치료 방법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이 유방암 우리가 다시 말해서 이런 유방암들을 다른 말로 고형암이라고 하잖아요. 위, 대장, 폐, 간, 유방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은요 덩어리가 있어요. 그죠? 자 반면 백혈병, 악성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은요 혈액암이라고 하죠. 자 혈액암은 덩어리를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고형암인 유방암은요 치료 방법이 3가지죠. 첫 번째 뭐예요? 뭐라고요? 수술. 두 번째는요? 항암. 세 번째는요? 방사선.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수술, 항암, 방사선 중에서 유방암 환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정답은 수술입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고형암 환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술이에요. 즉 수술을 못한다는 건 팀장님 치료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나 폐암인데 의사 선생님 수술 못하고 방사선 치료만 하재.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유방암인데 항암만 하지 치료가 안 된다, 완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 수술에서 그 고형암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수술. 이 수술을 우리는 근치적 수술이라고 하죠.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근본을 치료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보시면 이게 지금 현재 병원에서 하고 있는 유방암의 표준 치료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수술. 그죠? 자 수술 딱 끝나고 나면요 상처가 좀 아픈 거 보고 나서 뭐 하냐면 바로 항암제가 들어가는데 표적이 있으면 표적 항암제 쓴다고 했죠. 그래서 이 항암 사이클이 보통 18번 정도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요 감사합니다. 잠을 다 깨우셨어요. 근데 너무너무 초롱초롱하시네요. 이 시간에 살아있기 어려운데. 자 그리고요 호르몬이 있으면 호르몬 약을 쓰겠죠. 그 다음 방사선 치료 누구한테 하냐면 가슴을 전체 절제 안 하고 부분 절제하신 분들은 100% 하는 게 방사선 치료입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유방암 수술부터 들어가 볼게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감시림프절 생검술 있잖아요. 요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옛날에는요 유방암이면 가슴도 다 도려내고요 겨드랑이 임파선도 다 뗐죠. 왜 떼요? 맞아요. 여기로 가면 KTX 탄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를 다 떼고 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순환이 안 돼가지고요 팔이 퉁퉁 부어요. 마치 코끼리 다리 같아요. 이걸 우리가 임파부종이라고 하는데 요즘 그런 분 많이 없죠? 그죠? 수술법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보이실까요 팀장님? 여기 암이 있어요. 근데 암이 있을 때 암을 바로 안 도려내고요 여기다가 색깔이 나는 방사선 약을 넣어요. 그럼 얘가 쫄쫄쫄 흐르겠죠? 흘러서 첫 번째 임파선에 딱 가는 거예요. 이 임파선 이름을 우리가 감시 림프절이라고 합니다. 자, 얘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 된장찌개에 넣어 먹는 달래꿀이 아시죠?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똑 떼가지고요 병리과 가서 확 얼려요. 얼려서 마늘 슬라이스를 져가지고요 병리과에서 3-4명이 동시에 보는 거예요. 봤을 때 여기 암 없으면 여기 암 없는 거죠. 이걸 확인해요. 이거 확인하는 총 소요 시간은 15분 걸립니다. 15분 동안 환자는 마취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의사는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감시림프절 암 없습니다. 이러면 바로 수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최근에는요 팀장님 암이 전이 위험이 좀 덜하고 재발 위험이 덜한데 가슴을 많이 도려내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 만들어서도 나오죠. 어디 살을 때다 만들까요? 엉덩이 안 돼. 큰일 나요. 안 돼. 절대 안 돼. 어디요? 허벅지 더 소중히 절대 안 돼. 그렇지 뱃살 맞아요. 똑대
맞아. 그래서 똥배도 없어지고 가슴도 만들어주고. 근데 안 예쁘다. 그죠? 자,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유방암 수술입니다. 자, 보실게요. 자, 암이 이렇게 쫙 퍼졌을 때는요, 바로 수술을 못 합니다. 그래서 항암제를 먼저 써요. 보이시죠? 자, 그리고는요, 원암에다가 색깔이 나는 방사선약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대략적인 위치를 확인하고 수술장에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서요, 감시림 부절 어딨나? 여기 있네. 발견했어요. 그러면 절개해서 검사가 나갔어요. 암 없었어요. 그러면 가슴에 암만 뗍니다. 보이시죠? 자, 그런데 절제할 부위가 커요. 그럼 어디 살을 대다 붙인다고요? 뱃살. 자, 올라갈 거예요. 보이시죠? 자, 그런데 실리콘이 있어.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뱃살을 많이 떼면 돼요. 자, 그쵸? 보이시죠? 자, 이거 만들어줘요. 뱃살은 어떻게 해요? 어떡하긴요. 덮어야지. 그거 찝어져요. 자, 그러면 똥배도 없어지고 가슴도 만들고 안 예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의 주요한 거 똥배도 중요하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 오늘의 기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수술이 끝난 다음에 상처 아물면 항암제 쓴다고 했죠, 그죠? 자, 항암제 이미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팀장님 제가 조금 더 직접 썼던 항암제니까 쉽게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1세대 항암제를요, 다른 말로 세포 독성 항암제라고 하죠. 자, 얘는 어떻게 일을 하냐면 아까 암세포가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이렇게 될 때 거기다 독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가 터져서 죽게 하는 게 뭐라고요? 1세대 항암제. 자, 그런데 얘는요, 어떤 애들한테 독을 넣어주냐면 빨리 자라는 애들한테 독을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정상세포도 빨리 자라는 애들 있죠? 어디요? 머리카락, 입안, 점막, 골수, 여기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사실 이 1세대 항암제는 팀장님 사람을 살리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2차 세계대전 때 다 죽이려고 만들었어요. 우리 왜 독가스 싣고 뿌렸잖아요. 다 죽어라! 이러고 뿌렸잖아요. 그런데 백혈병 환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러면서 항암제가 발견된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정상세포도 다 죽이니까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요, 연구를 했더니 어라! 암들이 표적이 있네? 이걸 발견합니다. 이게 뭐예요? 2세대 표적암제. 그래서 미사일처럼 쏴서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암들이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입으로 뒤집었으니까 제가 표정 못 찾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즉 내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즘 연구해가지고 3세대 면역항암제까지 쓰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현재 임상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1세대, 2세대, 1세대, 3세대를 유방암에서 제일 많이 씁니다. 왜 그러냐? 왜 이 엄청난 힘든 1세대 항암제 안 쓰면 안 돼요? 이렇게 묻는데요. 이 1세대 항암제 써야 되는 이유는요, 유방암은 미세 전이가 많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는 이 1세대 항암제를 쓰면 면역이 훅 떨어지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렇게 면역 떨어질 때 팀장님 주사 맞자마자 입원시킬까요? 주사 맞자마자 집에 보낼까요? 집에 보냅니다. 왜냐하면 병원에는요, 더 많은 균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요, 한 7일쯤 되면요, 환자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힘들어요. 그러다가 21일 되면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때 피검사를 해서 다음번 주사 맞을 수 있어요. 그럼 또 주사 맞고 또 푹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즉 1일부터 21일까지는 한 사이클이라고 하는데요, 유방암은 이거 18번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근데 이런 항암제를 어디서 한다고요? 입원해서 한다고요? 통원에서 한다고요? 통원, 맞아요. 자, 여기가 제가 근무했던 삼성서울병원의 통원치료센터인데요. 보이실까요? 침대 몇 개 없고요. 다 이 안락 의자에 앉아서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입원 일당이 중요해요? 통원 일당이 중요해요? 그렇죠. 갈수록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통원 일당 중요하다는 것까지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1세대 항암제, 특히 유방암에서 1세대 항암제는요, 팀장님 저는 장담컨대 항암제 중에서 제일 독한 애들이 얘들이에요. 즉 유방암 항암제가요, 항암제 중에 제일 독해요. 근데 딱 보기에도 독하게 생겼죠. 독하게 아니에요? 그죠? 자, 맞아요. 자, 얘는요 아드리아마이신이라고 하는 항암제인데요, 문제는 얘가 심장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요 3, 40대에 맞았던 유방암 항암제가요 5, 60대 심장을 망가뜨립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도세탁셀은요 은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가요 다 안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5, 60대 되면요 혈류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럼 손발이 그렇게 저립니다. 자, 뿐만 아니라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라는 이 아이는요 출혈성 방광염 자꾸 만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하죠. 즉 무슨 말씀이냐,
이번에 치료해서 다 끝난 게 아니라 나중에도 이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쵸? 자, 뿐만 아니라 유방암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표적항암제 누구는 쓰고 안 쓰는 거 보셨잖아요. 즉 뭐냐면 혈액형처럼 타입이 있어요. 요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보실게요. 유방암은요, A형, B형, H형, T형이 있는데요. A형은 뭐냐면 나의 호르몬이요, 유방암아 잘 자라라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럼 이분들에게는요, 호르몬 억제하는 약이 들어가요. 대표적으로 타목시펜인데요. 문제는 얘를 쓰면요, 조기 폐경을 시키는 거거든요. 폐경기 증상이란 증상은 싹 다 겪습니다. 그런데 유방암 환자 우리나라 사람 70%가 다 이게 있어요. 호르몬이. 그래서 이걸 많이 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H형은 뭐냐면 내 유전자가 유방암아 잘 자라 이러는 거예요. 자, 이분들에게는 표적항암제가 처방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B형은 뭐냐면 호르몬도 키우고 유전자도 키우는 거예요. 진행이 엄청 빠르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31살 그분이 여기에 해당됐었어요. 약을 때려 부어야 돼요. 자, 그리고 T형이 뭐냐면 우리 삼중음성 유방암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이 뭐냐면 호르몬도 안 키웠고 유전자도 안 키웠는데 유방암이 생겨버린 거예요. 자, 이때는 치료 되게 난해하죠. 그죠? 맞아요. 이때는 난해한데 옛날에는 치료 못했어요. 근데 요즘 뭘 하냐면요, 3세대 면역항암제를 씁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키트루다, 티센트릭 들어보셨죠? 자, 그런데 이 티센트릭, 키트루다는요, 사실은 폐암은 완치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유방암은요, 그냥 효과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싹 다 비급여가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 약을 쓰고 있는 동안은 팀장님 살아 계실 거예요. 근데 약을 끊으면요, 돌아가십니다. 그죠? 너무너무 엄청나죠? 자, 그러면 2세대 표적항암제를 한번 보실게요. 보이실까요? 자, 대표적인 유방암의 표적항암제인데요. 보이시나요? 자, 허세틴, 파제타, 캐사일라, 얘네가 이 유방암에서 제일 많이 쓰는 항암제예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리 팀장님 다 아시죠? 비용 대비 효과가 좋으면 그 약이 아무리 비싸도 뭐가 돼요? 급여. 그렇죠. 자, 현재 허셉틴 같은 경우에는요, 효과가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대부분 암 환자들이 이걸 쓸 때는 다 급여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18번 다 써도요, 90만 원이면 끝나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표적항암제 허가치료비가 8천만 원이 있어요. 그럼 이 8천만 원은요, 진단금처럼 쓸까요? 치료비로 쓸까요? 진단금처럼 쓰겠죠.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진단금을 높이려면 보험료 비싸잖아요. 그죠? 그런데 표적항암제 허가치료비 그만큼 안 비싸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고객님의 표적항암제 허가치료비는요, 그분의 맥시멈으로 만들어주세요. 갈수록 더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 약들이 발견되면서요, 급여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팀장님 혹시 아실까요? 재외국민 들어보셨어요? 재외국민들, 외국에서 왜 일본, 미국에 사시는 분이 암 진단 받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요즘 어떻게 하시냐면은 싹 다 우리나라 다시 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셔가지고 지금까지 밀렸던 의료보험료를 다 냅니다. 그리고요, 표적항암제를 급여로 쓰십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정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급여가 되면요, 진단금처럼 쓸 수 있고, 만약에 누구는 급여고 누구는 비급여일 경우에 결국 비급여라고 하더라도 이 비싼 약을 편하게 쓸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자, 요즘 치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표적항암제 허가치료비 진짜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유방암은요, 팀장님 뒤끝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방암 5년 생존율이란 말을 잘 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은 팀장님 이렇게 뒤끝 긴 유방암에 대해서 제대로 잘 도와줄 수 있어야겠네요. 맞죠? 자, 그래서 이게 유방암의 풀코스입니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이 자료 제가 드렸거든요. 자, 보시면 초기 유방암 요즘 발견 잘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초기 유방암 때부터요, 일반암으로 완전 보장 잘 받으면 좋겠죠. 그죠? 뿐만 아니라 수술할 때마다 수술비 받으면 너무너무 도움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로봇 수술도 도움되면 좋겠고요. 게다가 자, 부분 절제를 하면 반드시 하는 게 뭐라고요? 방사선 치료. 그죠? 방사선 하면 싹 다 뭐 해야 돼요? 통원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비용, 항암 방사선 치료비까지 다 도움이 되면 여기까지만 해도 벌써 엄청나게 도움이 되죠. 그런데 내 항암제가, 표적항암제가 급여가 됐어요. 그러면 그 역시 또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정말 치료 방법에 따라서 다 도와줄 수 있도록 보장 컨설팅 잘하는 거 진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유방암을 예를 들어서 요즘 최신 치료 이렇게 하고 있고요, 보장 컨설팅, 특약 컨설팅 할 때 이게 중요해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더 중요한 내용